직관적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업종이나 종목을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악재가 무엇인지 혹은 그 종목을 부양하는 호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반등의 시점을 추정할 수 있죠. 그럼 외우고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 돼요. 저번 시간에 석유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가의 등락에 영향을 받는 업종들도 영원히 같은 영향권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변화가 상당 기간에 걸쳐 특정 업종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것은 맞지만 당연히 시대에 따라 충분히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항공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에서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죠. 때문에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유가가 오르면 항공주는 거의 반사적으로 하락했어요. 하지만 유류 할증료라는 것이 생기면서 유가 상승은 곧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고 유가는 항공주의 주가 향방을 결정하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죠. 이처럼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 영원히 같은 영향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환율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주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정답도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과 경쟁하는 품목도 많지 않은 데다가 미국의 달러는 기준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하면 원화는 물론이고 바트, 페소, 루피 등 다른 나라 화폐 가치는 일제히 강해지죠. 사람들은 보통 달러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독특하게 강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경쟁에서 그다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원화의 가치 대비 달러가 약해지는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유달리 불이익을 당할 이유는 크지 않다는 말이죠. 하지만 엔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달러에 비해 대표성이 작아서 약해지더라도 모든 통화 가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데다가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절반 이상이 일본과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받는 악재 중에서 1위는 단연 엔화의 약세였어요. 아베노믹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고의로 엔화의 약세를 유도한 정책이었는데요. 2012년 10월 이후에 다른 나라 증시가 대부분 상승을 했음에도 우리나라 증시만 소외되었던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엔 약세 때문이었죠. 우리 경제는 수출 주도형인데다가 증시에서도 수출주들은 대부분 대형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과거 환율에 따른 주가지수 흐름을 분석을 해봐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화 대비 강해지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달러 대비 원화 강세는 호재로 작용을 해왔다는 말이죠. 이에 비해 우리 원화가 엔화보다 강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약세를 보여왔던 경우가 꽤 적지 않습니다. 중간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원화가 달러 대비 강해지는 것은 호재다. 엔화 대비 강해지는 것은 악재다. 라는 것부터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어떤 업종이 엔화 대비 원화의 강세 시기에 더 큰 피해를 볼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와 경쟁을 한다면 유로화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아무래도 일본의 토요타나 혼다에 좀 더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 쇼크나 공급망 충격과 같은 독특한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일반적인 스테이지에서의 현대차의 추세적 변곡점은 원엔 환율의 변곡점과 거의 일치하는 편입니다. 자동차 업종의 방향성은 원엔 환율의 방향성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가 고려돼야 한다는 거 그걸 의미하겠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종목은 딱 두 종류라고 했어요. 상승 시 매도하는 종목, 그리고 하락 시 매수하는 종목. 이런 결정에 유가, 환율, 금리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히시나요? 원화가 엔화보다 강해지는 시기에 자동차 관련주는 상승 시마다 매도 종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원엔 환율이 1,430원을 찍기 직전까지 현대차는 바닥 대비 6배나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원엔 환율이 그로부터 딱 2년 후에는 96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건 국제시장에서의 현대차 가격이 일본 토요타의 가격보다 딱 2년 동안에 30% 이상 비싸졌다는 말이 됩니다. 차 한 대 팔아서 30%가 채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대차의 주가가 엔화 약세 구간에서 매우 차별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웠겠죠. 그 외 자동차만큼이나 영향을 받는 업종에는 기계, 설비, 건설, 장비, 조선주 등이 있는데요. 이들 업종 역시 일본과 경합도가 아주 높아요. 이들에게 환율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구체적인 과거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실제로 지난 2013년 10월 첫 주에 신조선 가격이 바닥 대비 10%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쟁국인 엔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엔화 대비로는 신조선 가격이 22% 하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원화와 엔화를 비교하면 여러 동등한 상황에서도 가격 괴리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조선 가격이 상승했어도 환율의 장벽은 넘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주는 그 이후에도 한동안 더 하락했었죠. 신조선 가격의 상승 반전은 조선주에게 중요한 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수주가 일본이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들 종목의 바닥은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환율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오로지 환율만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그 악재가 자의적으로 해소되는 시기에 바닥이 올 수 있어요. 엔화로 인해 핍박을 받았던 종목들에게 부차적인 문제가 없다면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즉시 좀 더 많은 수주 소식과 함께 순차적인 상승을 시작할 겁니다. 엔화가 오르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싸진다는 건 결국 우리나라 배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는 결국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우리는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달러보다도 엔화의 작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 아시겠죠? 이번 시간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파트였죠. 이해 잘 가셨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예를 많이 들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금리에 대한 직관적 분석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